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뭔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서로 바뀌었다.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혹은 10년물 혹은 2년물로 가지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 두 금리를 빼보니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시기를 가져온 건데요. 1980년도부터 최근까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 박스 그려놓은 이 부분이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시기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2020년 초 그리고 현재 가장 깊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회색 막대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 일어나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장기 금리는 보통 미래 단기 금리 예상치의 평균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10년 물 장기 금리가 있다고 하면 여기 단기 금리가 단기물이 이렇게 계속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금리들의 합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장의 참가자들이 예상을 하죠. 그 예상한 것을 평균 낸 값, 즉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니까 이런 단기 금리의 합이 되는 거겠죠. 이런 단기 금리의 합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걸 더해요. 요걸 장기 금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금리 결정 이론에서 장기 금리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미래 단기 금리 예상치라는 건 시장 참가자의 예상을 반영한다. 두 번째,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단기 채권 대비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한 보상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 단기 금리 예상치란 금리가 마이너스 최근에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10년 내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이상해야 단기 금리를 합하면 결국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 프리미엄이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채권 대비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더 오래 보유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 위험이 가장 중요한 기간 프리미엄 요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 상황,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 결정 요인으로 부각됐다. 결국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경제학자들이 물가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해석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이게 왜 역전되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향후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돼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간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듯이 장기 금리란 단기 금리의 예상치의 평균을 얘기하고 거기에 기간 프리미엄이 더해지는데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가면 요 앞에 있는 단기 금리 예상치의 평균보다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거 한 가지로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실제 나타났죠. 실제로 나타나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 그 내용들을 보셨고 이게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를 다시 나왔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 패턴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1980년 이후로 가장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가장 낮아요. 그러면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올까요?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역대급으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그런 말들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질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를 볼 때 어느 게 맞아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산업은행 보고서에 보면 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많이 본다고 하고요. 중앙은행들은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차이를 본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10년물에서 3개월물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 선이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그런데 2011년 하반기를 보시면 10년물에서 3개월물을 뺀 이 빨간 선은 장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요 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쭉쭉쭉 빠지더니 마이너스를 찍고 있네요. 그래서 이때도 한참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작됐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죠. 그런데 어느 금리를 봐야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되죠. 어느 걸 놓고 해석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어느 금리를 보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뭐 두 가지 다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경기 침체 언제 오냐? 장단기 금리 역전 시작됐어. 그럼 경기 침체 언제 오냐? 이게 궁금한 이슈죠. 근데 경기 침체가 뭐냐를 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이 연속으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막상 전미경제연구소는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회색 막대가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근데 전미경제연구소는 요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 제가 여기 홈페이지 가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엔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하락이 경제 전반에 걸쳐 펴져 있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하락의 깊이, 범위, 지속 기간 등 세 가지 기준이 어느 수준 이상 충족되는지를 보지만 한 기준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 침체로 본다. 예를 들어서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정의는 코로나 때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해당이 안 되는데 엔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는 경제활동 감소폭이 너무 크고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단기간의 일이지만 경기 침체로 분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애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전미경제연구소조차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엔버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까 궁금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잡듯이 뒤져봤는데, 실질 개인 소득, 고용, 실질 개인 소비 지출, 도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가중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마다 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그 경기 침체 신호를 가지고 투자에 뭔가 활용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 판정 시기가 언제냐면 침체가 시작되고 6개월에서 10개월 지난 후에 요거를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였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미 다 상황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몇 달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경기 침체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6개월 혹은 몇 달 있다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그때 경기 침체였어 라고 발표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후적으로만 좀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타이밍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어렵다, 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얼마나 걸릴까? 요거 한번 뽑아봤어요. 총 1978년 이후에 총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된 시기들이에요. 78년 2차 오일 쇼크, 80년 고금리 정책, 엄청난 인플레 시기였죠. 고금리 정책을 세웠고 89년에는 이제 걸프전, 대부조합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00년 초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9.11 테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2006년 6월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신용경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고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됐는데 이때 경기 침체는 코로나19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랑 경기 침체랑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진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물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게 발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6번의 기간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됐는데 요 기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과거에는 뭐 17개월, 10개월, 그리고 최근에는 6개월 이렇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으면 한 13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한 1년 정도 후에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균으로 13개월 후에 온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떤 건 너무 짧고 너무 길어요. 통계적인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을 보면 뭐 짧으면 6개월, 뭐 코로나 때는 2개월이었고요. 길면 18개월, 뭐 16개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도 약간 제각각이다. 통계적 특징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느냐는 거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경기 자체보다는 주가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경기 민감한 업종이면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주가의 향방이죠. 경기가 침체냐 하락이냐가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각 시기별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일단 아까 저희가 계속 본 자료는 다 미국 자료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살펴봤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침체가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에 주가 어떻게 움직였는데 뭐 오른 적도 있었고 3번은 빠졌어요. 3번은 빠졌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또 올랐고 그리고 경기 침체 시작하고 종료할 때까지 어땠는가를 계산해 봤는데 6번 중에 3번은 빠졌고 3번 올랐네요. 그리고 이 두 기간을 합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종료될 때까지를 보면 4번 중에 2번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주가가 빠진다 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오른 기간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에는 미국 말고 한국이나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도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게 당연히 한국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한국 주식이에요. 지금 벌써 4단계를 거쳐갔잖아요. 4단계를 거쳐가면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관관계 역시 크게 유의미한 모습을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주식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금리 역전 후 침체 시까지 마이너스 난 게 2000년 초반에 한 번, IT 버블 때죠. 그 다음 2번은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침체 시작 후 종료 시까지 여기는 다 플러스였네요. 그래서 역전이 발생하고 침체가 종료될 때까지를 보면 한 번 마이너스였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요 2번 마이너스였고 나머지 7번은 플러스. 인도 같은 경우에도 2000년 초반 IT 버블을 제외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의 관심은 경기보다는 주가에 있죠. 그런데 흔히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살아날 것이다. 혹은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런 인과관계로 많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생각보다 잘 안 맞아요. 앞에서 다 데이터로 이제 보셨듯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국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를 보면서 이제 한국 주가를 걱정하는 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칼럼에 쓰신 내용이 있어요. 2020년 4월 30일 날 뉴욕타임즈에 쓰신 칼럼인데 굉장히 뭐 인상적인 문구여서 공유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때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경기를 보고 주식시장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앞에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건데, 아니,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자, 이런 거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경기 침체기에 오르는 자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기간들이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침체할 때까지, 침체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역전이 시작하고 침체 종료 전 기간에서 본 건데, 자, 이거는 딱 2번 마이너스 났어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때 딱 2번 마이너스 났는데 미국 국채입니다. 네, 나머진 다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자, 이건 뭐냐면 금이에요. 금인데 얘는 80년대 한번 시원하게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들 가볍게 마이너스였는데 나머지 구간들은 또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 가격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상관관계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현금성 자산입니다. 네, 미국 단기채. 미국 단기채 수익률이 뭐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냐 라는 거에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여기 알고 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였죠.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냈고, 기준금리와 함께 단기채 금리는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금리가 높아서 수익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여기 저금리 시즌이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수익률이 낮았던 거고, 근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안 나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실질로 하면 마이너스 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명목으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심지어 좋은 수익률이 나기도 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죠. 뭐냐면 얘네들을 섞어서 같이 갖고 있으면 되겠네, 이런 아이디어. 너무 뻔한 아이디어긴 하지만, 자, 그게 연구 포트폴리오예요. 연구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주식, 국채, 금, 현금 이런 4개 자산에 4분의 1씩 투자하는 자산 배분을 하면 괜찮다라는 게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인데, 1980년대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물론 500년 전에 독일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동굴리기에는 그 얘기도 싫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연구 포트폴리오를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자산 배분을 했다면 어땠을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표하고 침체 시까지 여기 63%나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좀 마이너스가 났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굉장히 어수선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마이너스는 또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는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힘이죠. 하방을 잘 방어한다. 어떤 경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자산 배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연구 포트폴리오만 했었어도 이런 시기들을 잘 피해갈 수 있었다. 물론 연구 포트폴리오는 미국에서 발표된 거고 198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이고 그때 투자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되게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죠. ETF 같은 좋은 투자 상품이 생겨서 연구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우수한 수익률도 더 높고 위험성은 더 낮은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 이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에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준비하시면 설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